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해하세요. 배우 이기영이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행정가죠. 훌륭한 행정가.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그 행보들이 쌓여서 이제 그 신뢰를 쌓았지만 저 성남시장일 때 해냈던 일들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그들과 마주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그걸 다 이뤄냈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계를 정확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화하는 모습들을 정말 탈피하는 게 옆에서 보여질 정도로 한번 일을 겪고 지나갈 때 정말 뱀 껍데기 같은 껍데기를 아주 툭툭 던지고 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진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당겨 탁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장에서 허물을 또 탈피하고 경기도지사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뭔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시련을 좀 이렇게 정말 탈피의 과정으로 또 승화시키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저게 우리가 원했던 리더의 모습 아닌가? 저 정도면 내 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도 세상 겁나는 거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죽은 내가 지킨다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서 한번 좀 이렇게 숨어볼. 와, 그 정도로. 저런 사람이면 좀 기대고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뭐 막 이렇게 끌어가면 슬쩍 이렇게 힘 안 주고. 맞아요. 미끄럼 타고 갈 때 맞아요. 슬쩍 얹어서 한번 나 좀 끌고 가주세요 해보고 싶은 평생을 저는 리더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했었고 끌고 가고 가장의 무게를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그냥 방패막이였고 늘 가족의 바람막이여야 된다는 그게 모든 가장들이 다 느끼는 어려움이지만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제가 누구에게도 기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 정도면 그거 한번 좀 기대고 싶은데 할 정도로 점점 볼수록 너무 매력이 있고 이제 또 존경심도 들고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정말 저는 최고의 정말 극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이기영 배우님을 몇 번 뵀지만 항상 어디서 뭔가 리더의 역할을 묵묵히 해주셨어요. 제가 이기영 배우님을 처음 봤던 게 민생연대 기부 풋살리그라고 우리 저희 안진걸 소장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분들 많이 모여서 몇백 명의 규모의 이렇게 축구 대회를 하면 항상 본인이 심판을 봐주세요. 축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데도 심판을 봐주시고 또 최근에 또 무슨 어디 동문회장 그런 것도 맡으시고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네, 그러니까 항상 이기영 배우님 같은 분들은 어디에 리더 또는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해주셨던 분이 또 가정도 잘 이끌어주시고 이런 분이 내가 근데 저 사람한테는 기대해보고 싶다. 40년 차의 배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리더로서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에 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한 형님이 이제 사시는 군이 있어요. 어떤 군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군수님이 행정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 전 군수님도 또 다른 당이셨는데 여기도 또 행정을 하셨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번을 지금 해오고 있으니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가 하고 싶어서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유지고 하니까 어쨌든 군수는 되셨는데 지금 7년째죠. 그 전 4년하고 이번 군수님 3년 동안 7년째 군이 돌아가질 않는데요. 이 윤석열도 마찬가지였던 게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가 장이 되면 밑에 담당자들이 있을 테니 국장들 해서 군 돌아가는 거 보고받고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대충 아는 얘기일 테니까 그렇게 해. 사람 잘 쓰면 되는 거겠지. 내가 꼭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서울대 나온 애들을 쓰면 되지라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깊숙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그래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리더인데 하물며 국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속속들이 다 알아도 이게 잘 갈지 말지는 정말 하늘에 치르는 맡겨야 되는 일인데 욕심 하나로 대통령이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와 있으니 그 욕심을 이루려고 현실화시키려는 세력들하고 또 뭔가를 나눠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또 뭔가 책 잡힌 게 있어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작은 단위부터 중간 단위, 큰 단위로 계속 지금 행정을 해왔잖아요. 이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번의 시련 동안 지금 지난 3년 동안 또 더 많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또 해야 될 일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치부심했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면 정말 지금까지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결과를 분명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성과까지. 예. 그렇죠. 최고의 거의 진짜 극찬을 우리 배우님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누군가의 힘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겼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깨지긴 했지만 네. 뭐 정몽준 씨 그랬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검찰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결국은 나만의 힘으로 싸워보자고 나섰던 사람은 난 이재명밖에 없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쪽이 표가 많아요. 그쪽은 목표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이 목표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 이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나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볼게 하고 좀 나서서 어쨌든 졌지만 굉장히 잘 싸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는 인생 사실 역사로 두고 보면 지구의 역사나 뭐 별 입장에서 저 우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먼지로도 안 보일 정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지난번 대선 진 게 어쩌면 저는 우리한테 더 큰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난 생각하는 게, 친일 세력들 뭐 그 뉴라이트니 뭐니 뭐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도 그러고 다 나와서 자기들 세상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누군지 알았고 기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어떤 세력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대가리들 외에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미 다 튀어나왔었고,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어떤 성향인지까지 정확히 알았으니 아마 저쪽 편의 진영에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정리해야 될 사람들 정확히 나왔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청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다 튀어나와 있는 거를 다 나와 있잖아요. 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리고 나라의 국격도 많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후퇴했고, 지금 얼마나 많이 피해인지는 아직 우리가 좀 계산을 안 해봐서 좀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좀 전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가 또 못 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배우님 지금 앞선 말씀에 좀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일보 후퇴 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도자가 된다면 그 세상은 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은 그 정치 고관여층 말고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어느 당의 최고위원이 누군지를 일반인들이 모르면 일단은 그게 1차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네. 오늘 내가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지? 즐겁게 만나서 떠들고, 그리고 뭐 내 일터에 가서 일하고, 앞에 목표를 위해서 또 남는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고, 그 집에 오면 반가운 가족들 얼굴 보고 아무것도 내 생활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얻어진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세상이죠. 행복하고. 그런데 뭘 하려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학원 좀 가려는데 야 미안한데 아버지가 돈이 없다 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됐다. 왜요? 아버지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야 요새 건설 완전히 꽝이야. 나 그래서 아버지 정리됐어. 부터 뭐 여러 가지, 엄마 가게가 안 돼. 그 잘 되던 가게가 왜? 야 너 나와봐. 나왔더니 가게 뭐 점포가 3개 건너 하나씩 비어있고, 2층은 뭐 하나 건너 하나씩 공상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래? 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불편한 세상이죠. 일반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야 될 학생들이 이게 뭐야? 하고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이 벌어진다면 아주 뭐 단순하게, 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정치 고관여층 외에는 정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국민들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 복지나 사회 뭐 어떤 분야에서든 다 이게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돌아서 보면 뭐 좋아졌네. 그랬구나. 맞아, 3년 전에 이랬는데
아 5년 전에 이랬었는데 와 이거 좋아졌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들도 그렇죠.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길도 많고 또 취약계층도 지원해주고 배우님 말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정치는 저는 필요하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말 맞다나 우리가 정치를 저렇게 못하고 개판치고 하니까 정치에 자꾸 관심을 강제로 가지게 되는 것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한 게 뭐 있나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맞아요. 보수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말 낱낱이 스스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또 학생들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이 뭉칠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는 참 큰일 했어요. 큰일 한 것 같다고 상 생각합니다. 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 이기영이 바라는 세상도 그거랑 비슷한 세상일까요? 그렇죠. 저는 하는 일이 우리 국민들이 힘든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씻고 저녁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TV를 켰을 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에서 그냥 열연을 하는 게 제 본분인지라 요즘 애지간한 분들 드라마 못 보시잖아요. 맞아요. 자꾸 뉴스 뒤적거리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영향이 가는구나. 그렇죠. 그냥 일상이면 그 일상이 행복하고 내가 부자이진 않지만 어쨌든 만족하게 살고 있으면 재밌는 영화가 나왔대 가족들 같이 보러 가자 뭐 해서 예매해서 주말에 같이 좀 일찍 나가서 외식들 하고 영화 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전데요. 아 그러게요. 극장 찾아주시고 뭐 그런 세상이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세상이죠. 저희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 장인수 기자님한테 공통 질문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 장인수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2020년 4월 이전 총선이죠. 네, 이전 총선. 그때도 민주당이 180석 했죠. 집권 여당이 중간평가에서 180석 과반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선거는 그냥 무조건 한번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쪽 넘어갈 수도 있거나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기자들은 워낙 권력 지향적이니까 그런 정치 굴러가고 다음 대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때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때 다들 이낙연 얘기 많이 했었죠. 좀 대세론을 굳혀가는 당시에만 해도 민주당내에서 왜냐면 국무총리 하면서 인기도 많이 올라갔고 또 문재인이랑 또 이것도 친문그룹 있고 또 지지를 또 받고 있었고 그럼 민주당의 또 주류 핵심 의원들이 많이 그쪽에 또 줄을 섰고 이랬고 뭐 이재명은 그때 이제 병당의 장수 그런 느낌. 어떤 민주당의 무슨 뭐 대선 주자로서는 뭐 그렇게 안 보일 텐데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한참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낙연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재명은 좀 한번 해볼 만하다. 가능성이 나는 오히려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기자들의 비웃음을 샀어요. 장인수 기자님이 기자들의 비웃음을 샀어요. 왜 뭐 이재명한테 줄 섰어? 기자들한테 얘기가. 너는 그 대세도 모르냐?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너 뭐 이재명이랑 뭐 있어? 뭐 한 자리 받기로 했어? 이제 기자들은 흔히 그런 농담식으로. 근데 저는 뭐 이재명을 친분은 없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 또 마찬가지인데 기자들은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 공학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냥 내가 민주당 지지자의 그 빙의해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정치에서 표를 준다는 거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야 거기 표를 줘요. 근데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자질, 요소,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이낙연은 없어요. 이낙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난한 사람이야. 무난하기만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확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랬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면 정동영. 그러네, 비슷하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똑똑하고 단점이 없는데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뭐 DJ는 이제 호남 지역 그래갖고 그 아무튼 서사가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봤어요. 어떤 서사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정치권에서 주워들은 얘기, 취재한 것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지금 당내 역학관계. 이걸 보면 그렇게 보이지. 근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낙연 그냥 무난하지. 이낙연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나는 이재명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다가 비웃음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그걸로 저는 그때 제 분석이 맞다고 보고 근데 결국 안 됐죠.
그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번 떨어져도 쉽게 죽지 않아요. 정동영은 그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동영은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주관적인 분석일 수 있으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서서 한번 안 되니까 그냥 끝났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기자님 말씀에.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지자 국민의 절반의 그 지지를 얻고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방의 장수였지만 이재명이 단순히 막 계곡에서 뭐 상인들 뭐 밀어버리고 막 사이다 같은 발언하고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 만들어온 그 서사가 있어요. 서민의 삶과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바꿔서 다 풀어냈잖아요. 무상교복, 청년배당 이런 것들로 무상과일 그런 게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거든요. 와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그런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잖아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늘 말로 떠들지. 이재명은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가시적인 효과들, 정책적 성과들 이걸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대 진영 쪽에서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다 싫어하지만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를 갖고 누가 욕해요? 정책적으로는 잘했다라고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예. 근데 정치인 중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근데 그걸 이낙연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 나실 거예요. 이낙연은 한 게 뭐 있어? 사람들이 이제 말로 떠드는 정치에 신물을 내요. 맞아요. 말로 떠드는 정치는 이제 종말을 그런 탁상 공론 고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민주당하고도 하는 말인데 민주당이 늘 토론 붙으면 저쪽 정치인들 무식하고 머리에 든 거 없고 그냥 맨날 뻘소리나 하고 하니까 토론에선 이기죠. 근데 그럼 민주당이 집권해서 뭐가 바뀌었지? 라고 보면은 늘 좀 말이 앞서는 느낌이 있어. 근데 말보다는 집권했을 때 뭔가 이뤄내거나 이뤄낼 것 같은 정치인을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트럼프가 인기를 얻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정치인들 입으로만 나올 건 애들을 싫어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사람마다 보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는 이권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의원들끼리 단합이 잘 돼요. 근데 민주당은 그게 왜 어렵냐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결정할 때 항상 반대 의견이 반이 있어요. 금투세도 이번에 보면 찬성 반, 폐지 반 이런 것처럼 항상 진보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었어도 이를 추진하려면 그게 단합이 따다닥 돼야서 미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맨날 몇 차, 3차, 4차, 5차 토론하고 안 되고 의견 못 좁히고 다른 거 전환하고 그런 말씀 주신 모습들이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해서라기보다 이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뭐랄까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안고 가야 하는 좀 그런 괴리? 좀 어려움? 그런 게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민주적 토론의 절차를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건너뛸 수는 없는 건데 단 이제 그 지지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금투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을 열어가고 평화 시대를 열고 나라의 어떤 경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거는 그 자체가 선이잖아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깎아줄 것인가 지금 금투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체는 선악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갖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금투세를 안 하는 게 맞지만 몇 년 뒤에는 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이건 전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투세를 나는 찬성하는데 금투세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아유 저 나쁜 민주당 뭐 보수 정당화 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투자감세 해줄 수도 있지. 맞아요. 필요하면 당에서 그거는 이제 뭐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충분히 메시지를 내신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많은 성과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답답한 게 국민들은 다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거를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의사만 반대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화제를 던지면 의료계 들어와서 토론하다 끝나고 되는 건 없어. 이재명은 달았어요 그냥. 경기도 내 의료원에 다 달았어요 그냥 수술실 CCTV. 야 이건 국민들이 다 원하는데 무슨 계속 토론이야. 달아. 이재명은 그 추진력, 그 결단력 그리고 대의를 보고 가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늘 그런 거죠. 이러다가 의료계랑 척지면 어떡해. 늘 이 공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곡 상인들 가서 이거 다 그 불법 시설물 철거해버리면 앞으로 계곡 상인들은 우리 원수되고 나한테 절대 표 안 줄 텐데
이 계산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나를 찍어줄까? 이거는 불확실한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실 개국상에 밀 때도 우리가 보여지는 게 그냥 싹 밀어버린 거지 개국상에 토론회 간담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직접 설득을 한 거예요. 말을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걸 진행한 거지 무슨 뭐 불두저 갖고 그냥 와서 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토론이 됐든 아니면 토론이 없는 절차가 됐던 간에 굉장히 사실은 국민적으로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해왔고 어쨌든 장윤수 기자님도 그거를 높게 평가하신다. 좀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되게 잘 알아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줄 알아요. 국민들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 거는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죠.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근데 수술실의 CCTV는 의사와 가족들 빼고 누가 그걸 반대하냐고요.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재명 이후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이 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가 저는 정확하게 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니들 맨날 니들 잘났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니네가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라는 그 부분. 민주당이 집권하면 관리는 잘해. 그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바꿨느냐? 라고 보면 뭘 바꿨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프로 개판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CCTV 달고 가서 계곡 가서 불법 시설물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거 뭐 무상생리단을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가난한 청소년들한테 무상교복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정책의 효과를 보고 나면 국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또 잘 해주신 것 같고 저희 지지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세상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는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 저는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난번 대선 때 또 제가 누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정파적인 발언을 막 하네 이런 얘기를 들 것 같아서 사실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한반도 전체 역사를 통틀어 3명의 리더가 역사책에 기록될 거라고 보는데 세종, 정조, 이재명 이렇게 3명이 세종, 정조, 이재명 먼 훗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했던 리더로 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최고의 극찬인데? 그거는 뭐 구체적인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그러면 저는 뭐 아까 한 얘기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리더십. 그렇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끊임없이 이제 토론하다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그냥 맨날 이러는 걸 보고 지쳤던 말로 떠드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자기의 방향을 하는 사람이고 그 실제로 그걸 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검증이 됐고 그 측면에서 저는 그런 능력을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외국의 어느 정치 지도자를 봐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이 현대 정치에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강욱 의원도 지난 정치오락실화에서 이재명이 겪은 역경들은 오바마도 비교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는 그 서사가 어렸을 때 소년공이었고 저는 그거 그냥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성과, 그래 결과. 너가 대통령 됐어. 그러면 너가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어?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어? 이제 국민들은 이거를 가장 높게 우선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너한테 표를 줬을 때 너는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어떤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우파 쪽에서도 어떤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맨날 그 좌파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씌워져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좌파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높게 보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게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이런 진영의 어떤 도움을 받고 여기가 우리한테 표를 줬고 지지를 해줬으니까 여기랑 같이 가야지 라는 게 기본적으로 양 정당에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이쪽 이익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동안 전통적인 지지층이었어도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목리가 되고 국민들의 전체 이익, 사회 발전에 저해된다? 라고 하면 보통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외면해요. 이재명은
그거를 맞서 싸워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는 이재명은 그래요. 정치비와 그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공무원들 명찰 달어 이걸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어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성 공무원 노조, 전공노 이런 데가 가장 먼저 들고 나서 이재명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어떤 진영 논리, 나는 민주당 좌파 진영이니까 이쪽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보면 가치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가, 국민을 우선시 생각하는 그 국민의 사고. 삶을 편안하게 하는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가,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거에서는 좌우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높게 평가해요. 네, 그 부분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일 것이다. 무슨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니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는 또 단점이 그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갖고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출중한 정치인. 그러니까 노무현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간 그럼 정치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확실한 성과로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 3명 기록될 것이다. 세종, 정조, 이재명.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2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님들이 많이 보시는 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이재명 대표님과의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TV에서 이제 방송을 여러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안기령 앵커 진행하시고 이정원 앵커도 이제 같이 그때 하셨고 그 방송에 이제 꾸준히 나갔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라는 뭐랄까요, 이제 가장 좀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가장 최악.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을 가장 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막는 데 있어서 이제 어쨌든 최적의 카드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이제 후보로 냈던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신경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제대로 제일 먼저 접한 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시절에 광화문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단식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유아 관련된 예산을 갖고 그 당시에 중앙정부하고 이제 정면 충돌을 했었죠. 지방정부가 영유아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과 자율권이 좀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지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목적, 지방정부를 별도로 선출해가지고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강단 있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 싸움을 한다는 건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하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또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싸울 때 좀 제대로 싸우는 캐릭터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국정농단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광화문 촛불 집회에 이제 결합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로 쏟아냈었던. 맞아. 그 단상 연설 화제도 되고 그랬어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저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JTBC에서 방송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촛불 집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연설가로서의 이재명을 좀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 홍준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안철수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쭉 한번 저희는 일별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방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70년대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때. 그래서 서울의 그 가난한 지역에 예를 들면 이제 청계천 인근에 살던 분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소위 사회 정화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보기에 불쾌한 사람들을 잡아 뽑아가지고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갔다가 지금 표현하자면 갖다 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쭉 가서 내려놓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상상 못하지만 성남이 그 당시에는 길도 없고 버스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던 동네. 그때는 이제 광주로 다 묶이던. 지금의 경기도 광주가 이제 성남까지 포괄하던 시절이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퍼놓고 가버리니까 방치된 사람들이 일자리도 주고 버스도 교통도 좀 확보해달라라고 해서 일으킨 게 소위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광주 폭동, 대폭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었는데 그거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소년공으로 일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이재명인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어렵게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시 봐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또 그러다가 성남으로 돌아오고 그래놓고도 결국 한다는 게 뭐 노동운동이니 뭐 시민운동이니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고생하다가 성남시장 되고 이런 과정 끝에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다. 그 스토리가 너무 드라마틱한 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 비평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 19년쯤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은 전통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을 넘어서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친노 친문 적자 계열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소위 말하는 그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주류 라인을 타는 사람이 어차피 경선에서 대선 경선을 이길 거기 때문에 이재명 가능성 없다. 원래도 뭐 소위 이제 정동영계, 정통계 출신인데다가 지방정부에서만 쭉 커와가지고 중앙정치에 자기 뿌리도 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시대정신의 흐름에 맞추면 아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이재명이 될 거다. 뭐 제 주위에 많은 그 친구나 동료들이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흐름이 그렇다. 흐름이. 그때 정확히 또 헬명이 보신 거네. 시대정신의 흐름상 그때는 뭐냐면 저는 전복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기존 기득권 시스템을 우리가 몇 번을 경험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2번, 3번을 경험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별게 없는 바꿔봤는데 별로 크게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라는 시민적 경험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바닥을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다 뒤집는 거. 그러자면 제 그때 표현은 뭐냐면 소위 광주 대단지의 자식. 광주 대단지의 자식은 이재명한테 시대정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평화나무의 월간지에도 기고를 했었던 내용인데 소위 계급성을 갖춘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라는 건 이제 정통 관료거든요. 행정 관료. 훈련된 고도의 행정 엘리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도전하는 행정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온 이재명의 특질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의 테크노크라트죠. 근데 테크노크라트는 국민의힘에도 많고 저런 민정당 계열 정당에도 많고 민주당 내에도 뭐 시험 패스한 사람들, 행정고시나 뭐 사법고시나 뭐 외무고시나 이런 거 패스한 사람들, 대기업 출신의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엘리트 계층의 테크노크라트 많은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거기에 계급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냥 잘 사는 집 출신의 서민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민정당에서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결국 계급성이 바닥에 깔려있는 테크노크라트가 아마 다음 시대 정신이 될 거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계급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소위 86 운동권들은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고 일정 부분 사실이. 그러니까 그걸로 공격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소위 엘리트 집단 동맹으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냅니다. 그게 사시 출신의 정통 사법 엘리트 윤석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다 한동 깔아들이고 그런 정통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는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 정당, 맞아요.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인간들. 그래서 생활이 뭔지,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아마추어 정권. 그 아마추어 정권이 소위 사상으로 무장된 국가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 이 논리를 계속 펼쳐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추경호 같은 이 경제 엘리트하고 사법 엘리트들이 일종의 엘리트 연합을 구성해가지고 그 카르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민주당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이쪽은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는데 동시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계급성도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게 누구냐?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판때기에서는 이재명이 제일 두드러진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재명 하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넘어서지 못하긴 했지만 아마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다음 민주당 대선 주자가 갖춰야 될, 민주당의 다음 리더들이 갖춰야 될 전형일 거다. 서민층의 생활과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만 다음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리드할 수 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려오면 대안으로 누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대안은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나는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민주당이 시장에서 이제 바뀌었다 그래. 네네네. 십몇 년 됐어요. 십몇 년 됐네요. 십몇 년. 이제 모라토리움을 6천억 빚만 남기고 이제 정권 바뀌었다는 건 알거든요. 세상에 달러를 거들 내놓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권을 주더만 제 성남시도 그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그 빚을 갚아불고 이재명이 당시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하니 저렇게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을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무상교복을 하고 무상과외를 한다 그래. 그때 나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때 우셨을까요? 갑자기 또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그 무상교복에 좀 얽힌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 형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입었던 교복을 나 중학생이 그걸 물려받아 입었어요. 검은 교복이 아니고 핏발을 갖고 희끄무레지고 뭐 그걸 짚고 다녔는데, 이제 아무래도 형이 물려준 교복이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다 해져 있고 그런 교복을 물려받아서 학창 생활을 하셨군요. 저런 정책은 진짜 내 삶에 우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그때부터 내가 이재명을 내가 지지를 했고,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도 모르고 이제 카톡하고 카스토리 이제 그것만 많이 서로가 소통을 했잖아요. 뭐 성남의료원 그 내년에 오픈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올리셨다고 우는 사진 오고 해갖고 그때 아마 저 강화문에서 그 단식 오고 그랬을 때 거예요. 그걸 내가 카스에 공유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진짜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막 사이다 같은 발언과 막 외치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온 삶 쾌적에서 다 맞습니다. 정책이 나와서 그런 짓을 나오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 알겠습니까? 어디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더라도 다리
신발도 안 벗고 그렇게 했다면 비싸게 맞아 쫓아내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어떤 무슨 단기간의 성과, 뭐 유능함,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선 후보로 예. 부상할 수 있었던 건 예. 이재명이 살았던 가난한 삶과 네. 거기에서 성장해온 그 스토리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그걸 정책으로 맞습니다. 표현했잖아요. 어떻게든 예. 정책으로 예. 바꿔내서 그거를 내가 이뤄나가는 겪었던 슬픔들을 네. 다른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자. 그게 이제 청년 배당이나 예. 무상 과일, 그렇죠. 무상 교복 예. 이런 걸로도 이어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지사 오고 나서도 계곡이나 가면 싹 기준 상인들이가 일반인들 들어가지도 못하셨으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고 지금도 물론 그런 데 수들어갑니다. 항상 느끼고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들 그걸 지금 다 이뤄놨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눈물 납니다. 네, 맞아요. 그 이재명 대표도 울컥하셨잖아요. 예. 그 이재명의 삶이 투영돼 있다. 그 이재명이 볼 때 나도 울었습니다. 예. 아, 참. 어쨌든, 네, 우리 선생님 좀 감정이 많이 옛날 생각도 나시고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원래 근데 선생님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예, 맞습니다. 나 예.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그러고 왜 얘기는 뭐라 그래요. 물론 강한 사람들은 나는 더 강하고 네. 예. 아, 약사한테는 예. 더 약하고 강자한테는 예. 더 강하고. 강강약약. 예. 어쨌든 그럼 이렇게 용산을 끌어내린 다음에 대안은 지금 이재명이다. 예.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말씀 주신 그러죠. 건데 예. 사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죠.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럼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으세요? 한번 그려본다면? 이재명이 꿈꾸는 대동세상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면 딱 나는 지금 아이카드 마지막 플랜카드 하나 걸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에 또 거시려고? 예, 예. 이재명이 대동세상을 위해서 진짜 아, 또 거시겠다. 예, 분명히 아주 크게 걸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냥 좋은 걸로. 예. 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 아니면 외교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모든 일상생활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깽판치고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재명이 지금껏 해왔던 어떤 뭐 행정력이나 그러죠. 예. 스토리 또는 뭐 이렇게 해왔던 업적들을 보자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정책으로서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미래의 일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넷뿐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또 이재명 대표 또 2심 재판 예. 앞두고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찍은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도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화나죠. 어떨 때는 진짜 확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판 갈아엎어버리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믿어요. 우리는. 2심 또 예. 이제 최종 대법원까지는 이심, 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랬어요. 제가 없는데 이건 천합식 해서도 제가 없는 건 없는 거다. 웬만한 사람은 검찰 사람 불러가 털면 다 웃음이 쏟아집니다. 아, 그렇죠. 네, 누구든 뭐 400번, 1000번을 써갖고도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예?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예. 조사를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자기들도 깜짝 놀라고 아마 감탄을 했을 것이고, 근데 저 우리가 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 물론 거기에 노란한 정치검사를 몇몇이 그냥 주동을 해갖고 하는 것이고, 일반 검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에요, 정치오락실. 네. 그래서 양변님한테 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양지열이 본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 요 이야기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 그 연단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장장이들이 좋은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네. 불에 집어넣었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뭐 재료를 특별한 걸 가져다 하고 막 벼락 맞힌 막 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신에 그 쇠의 입장에서는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대표를 제가 보면
그런 운명이 주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뭐 흔히 해결철학에서 말하는 역사의지 같은 것들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훌륭하다, 뭐 훌륭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침 이러이러한 소재들,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 이재명이. 그래서 우주가 얘를 두들겨 패서 좋은 칼을 만들 거야 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역사의지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 건가? 뭐 행정의 경우도 있으시고 또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개인이 욕망도 있었고 또 욕심도 많이 뭐 경제적으로도 욕심 당연히 부를 수 있고 좋은 욕심이라고 봐요. 그런 것도 있으셨고 행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심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침 지금 여의도 기존의 문법과는 좀 다른 어떤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 대변되는 검찰이 그 정권에 딱 맞아떨어진 반대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 그리고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을 만큼 또 굉장히 변론 잘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선 예전에 뭐 잠룡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필 이렇게 또 남은 분이 이렇게 남았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니 그 나무위키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양지열 나무위키 이렇게 막 자료를 서칭하다 보니까 20대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해서 그 시사 프로그램에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양지열 논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논란은 아니고요. 네.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많이 잘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정치적인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발언을 하면 위험할 거다라는 인지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나요? 지금도 그때 잃어버린 이제 방송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슬픈 이야기군요. 슬픈 이야기죠. 예. 거의 뭐 굉장히 큰 돈이죠, 돈을 따지면. 근데 갑자기 저도 막연하게나마 진행자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뭐 크게 공개적으로 막 뭐 연설하고 무슨 깃발 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지지자들의 명단에 이름 정도를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방송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자기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방송할 자격이 있을까? 그 플러스 그런 거를 걱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야, 대한민국 아직도 이런 것도 못하는 나라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뭐 그때 윤석열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한 것도 맞았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뭐 했죠. 그 이후에 좀 많이 힘들었죠. 아니 그러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본 적도 없고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죠. 지나가면서 뭐 꾸벅 인사하는 정도지. 다른 분들하고는 의외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나누거나 뭐 식사 자리를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없어요. 막상 저는 고생을 했는데 뭐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매우 억울하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또 오히려 근데 지금 난리 돈이 얼마인데 거기 이름 올려가지고 오히려 약간 사법시험 떨어졌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사법시험을 일부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좀 더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으로는 뭐 손실이 좀 있었는데 그걸로 저 다른 부분들도 돌아보게 됐고 뭐 책이라든가 재판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었고 그런 부분들로 또 뭐 어느 정도 보전이 되기도 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왜 이토록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유. 자, 신유진이 본 이재명. 이거 어떻습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인생을 이분한테 뭐 직접 들을 수는 없었고 이분의 인생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남으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남 이제 변호사가 돼서 성남시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성남시장이 되고 이런 인생 과정은 저는 사실은
월말 김호준을 통해 들었어요. 네. 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와, 너무 멋있다. 네, 저도 짧게 얘기를 못했지만 네. 저도 비슷한 네. 맥락인데 저도 이재명 대표를 제가 왜 존경하는지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그 이재명 대표 그 자서전 책을 보다가 네. 그 진짜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막 요럴 때 네. 남들은 다 그냥 막 놀 거 좋아하고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그 성남 지역의 그 토건 세력들 맞아요. 그 비리와 네, 싸우면서 맞아요.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니까 가스총을 뒷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그 토건 세력과 싸우고 계속 부당한 거 있으면 주장하고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맞아. 이 사람은 근데 나중에 진짜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다. 맞아. 딱 그런 영웅을 맞아요.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예. 진짜.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진짜 너무 그랬던 게 이분의 삶은 울림이 있는. 네. 와, 울림이 있다. 근데 그 삶의 그 방향성뿐만 아니라 대선 때 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셨으니까요. 대선 때는. 그래서 그때 같이 방송을 이제 저랑 진행자 이재명 대표 3명이서 2시간 반 정도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 그때 뵀구나, 진짜로. 와, 그런데 이분은 정말 막힘이 없어. 정치, 사회, 문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자기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와, 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또 한 번 지금도 그런데 마음이 막 여기가 막 찌릿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이 민주 진영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그 약간 검찰의 그 무자비한 그런 행태, 그러니까 밟으라고 해서 또 검찰이 밟는 그런 행태잖아요. 보통 이재명 대표 주의만 해도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 주위, 친지, 심지어 같이 일했던 동료들까지 전부 다 막 압수수색 때리고 막 김건희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막 다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변호사로서 지켜본 좀 그런 입장은 좀 달랐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 맞아요.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대선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법률 이슈만큼은 모든 판례를 다 검토했다. 모든 판례를 검토했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사회에서 매장돼 있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야,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인데 나를 믿고 찍어라. 내 판례 검토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률적인 이슈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현안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사건까지도 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저들의 노력은 끝도 없다. 진짜. 절대. 그리고 정치의 저관여층들, 그러니까 정치에 잘 관심 없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게 검찰이 그렇게 몇 개의 검찰청과 400번, 뭐 300번 압수수색을 때려도 죄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건 진짜 결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회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지지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을. 네. 예.